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현준 작가의 아라리 하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독히 고집스런 아버지가 늘 버거워 엇나가기만 했던 아들. 이 둘의 화해는 가능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현준 작가의 아라리 하다 들어보시죠. 벨이 여러 차례 울리고서야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다. 아마 그는 오늘도 노을 내리는 평상에 홀로 앉아 밭 건너 야트막한 언덕에 놓인 아내의 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늘 그렇듯 전화를 받기 위해 종종 걸음 놓았을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다. 아무 일 없으시죠?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는다. 퇴근을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고향집으로 전화를 걸곤 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평생 안부전화라곤 하지 않았던 나였다. 그런데 이젠 살가운 어머니도 없는 시골집에 습관처럼 전화를 한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이들과 아내의 시선이 전화기와 나를 쫓는다. 아버지와의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가족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다.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된 건 5년 전의 일이었다. 친척 결혼식에 간다며 추운 겨울 아침 일찍 모자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섰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버지가 발견된 곳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였다. 20여 년 전 이장을 맡았던 아버지가 심었던 느티나무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서 있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뜬 작은 마을에서 느티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와 다름없었다. 그날 아버지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를 발견한 집배원은 인사도 받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앞만을 주시하는 아버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전형적인 뇌경색입니다. 의사는 왼쪽 뇌혈관 중 가장 굵은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혔다고 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추이를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는 큰 호전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근 한 달을 넘게 기다렸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실력이 좋다는 의사를 쫓아 서울 쪽 대학병원으로 옮겨봤지만 아버지의 상태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아무도 몰라봤고 코를 통해 음식을 받았고 대소변 또한 가리지 못했다. 병원 치료로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치매가 진행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절망했다. 의사는 쓸데없는 기대로 환자 가족들이 돈과 시간을 탕진하지 않길 바랐던 것이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선 근처의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기며 그렇게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길가 한쪽에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에 질펀히 무른 대변을 보았다. 부끄럽지도 않은 멍한 표정. 오히려 웃는 것 같은 표정에 부하가 치밀었다.
바지를 벗겨 변을 치우는 동안 아버지는 또 한 번 웃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그 모습에 내가 떠올린 것은 뜻밖에도 고향집에 혼자 남아있을 어머니였고 한없이 그녀가 걱정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타인의 시선으론 결코 사이좋은 부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무뚝뚝하고 고집센 성품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는 나름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존중했다. 술 한 잔 걸친 날이면 어머니는 나이 40이 다 된 시골 총각에게 시집왔던 건 오로지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웃곤 했다. 상을 받던 각 마을, 새마을 운동 청년 지도자들 중에 네 아버지만 유일한 점퍼 차림이었지. 도지사도 참석하는 자리여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땐 이상하게 네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더라. 아버지는 왜 그러셨대요? 글쎄, 양복이 없었다더라. 집이 가난해서. 대답을 하곤 어머니는 배시시 웃었다. 소가 결혼했다는 내 농담에 어머니는 그 덕에 네 아버지를 만난 거지 라고 선을 그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녀는 25에 잘 나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었다.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 말해주듯 그녀는 그 시절 정선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나이 30 중반의 시골 청년과 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두고 주변에선 꽤나 시끄러웠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먼저 보낸 편지에 아버지가 답장을 했고 그걸 인연으로 이듬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열양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마친 미모의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마을 인근까지 소문이 자자했었다고 한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 총각 결혼까지 주선했다는 농담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쓰러진 지 2년 만에 요양병원에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여닫이 문을 열고 아우라지가 내려다 보이는 시골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동작을 멈추고 얕은 신음소리를 내었다. 집의 기운을 들이마시려는 듯 그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잔치를 열고 현수막까지 만들었던 동네 노인들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짝짝 박수를 쳤다. 저 사람이 누군가? 송덕진 아닌가?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의 귀환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도시 처녀와 결혼한 일을 시작으로 아버지는 마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70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농법들을 시도했고 돈이 될 만한 여러 작물을 동네에 소개한 것도 그의 큰 공이었다. 일흔을 넘긴 마을 노인들에게 아버지 송덕진은 중풍 따위로 쓰러지지 않을 뚝심 있고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죽은 뇌혈관 사이로 1년 전에는 없었던 새 혈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70이 넘은 연세에 이런 케이스는 드문 일입니다. 뇌질환 환자의 이력이 난 요양병원 담당 의사는 협력 대형 병원에서 찍어온 MRI 사진을 들여다보곤 커진 눈을 뒤룩뒤룩 굴리며 놀라워했다. 나 역시 1년 전이라는 말에 조금은 놀라고 있었다. 병실 밖 너른 풍경이라도 볼 수 있게 하자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버지를 어렵사리
창가 쪽 병상으로 옮긴 시점이 1년 전이었던 것이다. 창가에서 내다 보이는 논과 밭, 그리고 강 풍경이 어쩌면 아버지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다시 농부로 살아가겠다는 희망을 죽어가는 뇌에 되새겼을 것이다. 하나뿐인 아들을 강제로 농고와 농과대학에 보냈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그의 희망적인 신념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미친놈, 내가 직간놈이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당시 박정희를 유독 싫어했던 아버지는 새마을 교육 같은 건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던 모양이다. 1971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을 적극 지지했던 아버지는 새마을운동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이다. 농활대로 마을에 들어온 대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아버지는 새마을운동이 차기 대선에서 농촌의 유권자들을 확보하려는 박정희의 계략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농업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은 결국 그를 돌아서게 했다. 마을을 잘 살게 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네 아버지가 박정희를 애증의 심정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단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날 속 시원하다며 대낮부터 술을 마시면서도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네 아버지였어. 동네 노인들은 틈만 나면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둘러앉아 담배 한 개비에 옛날 일을 추억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이었다. 덕분에 송덕진의 아들에게도 전할 말이 많고 많았던 모양이었다. 특히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그들은 내게 전하지 못하면 사라져버리기라도 하듯 아버지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는 사명감에 목숨을 건 사람들로 보였다. 난 아버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칭찬의 말을 건넬 줄 몰랐던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농사일을 시키고는 했다. 친구들이 머슴이라고 놀릴 정도로 나는 방과 후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보내야 했다. 어머니는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나를 가엾게 여겼지만 결국 아버지의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다.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서울로 보내는 게 무슨 이치던가. 머리 좋은 놈들이 공부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그게 바른 이치지. 두고 봄새 내가 저 녀석을 우리나라 제일 가는 농사꾼으로 만들어 보일 테니. 아버지는 늘 자신의 찬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는 했다. 나는 듣기 싫던 아버지의 그 말을 항상 귓등으로 흘려버렸다. 제일 가는 농사꾼은 당신이나 하시죠. 거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겨우 마른 침이라도 삼켜가며 참아야 했다. 당시 내 마음의 풍경은 아버지와의 전쟁으로 삭막해져 갔다. 특히 가족을 등한시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새로운 작물을 키운다며 밤낮으로 가족을 혹사시키던 아버지가 작물을 팔아 먹고 살만 하면 주위 사람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는 정작 자신은 다른 작물을 키우곤 했다. 그때마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아버지의 그림자조차 보기 싫었다.
마을 사람들이 대인이라고 칭송하는 것도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기만 했다. 항상 일을 저지르는 아버지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가는 어머니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다. 그까짓 거 병원 가면 된다. 경운기에 새끼손가락이 말려 들어가서 두 마디가 끊어졌을 때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었다. 그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다. 함께 농사일을 하던 이웃들이 나를 감싸안고 난리를 칠 때도 아버지는 그런 말밖에는 할 줄 모르는 위인이었다. 정선 시내의 작은 병원에서 급히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손가락은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한 채 기형으로 남아있다. 주먹이라도 쥐라치면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하듯 새끼손가락은 혼자 들려 있었다. 나의 손을 볼 때 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게 경운기를 몰게 했던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은 내 나이에 낯질하다 수도 없이 손을 베고도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단 말이 전부였다. 그땐 지지리도 가난했으니 그랬겠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나는 또 한 번 꼴깍 삼켜버리고 있었다. 쟤는 왜 또 저런데요? 아내는 듣기 싫은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기며 투덜거렸다. 착한 아내였지만 내가 소희를 데리고 오자고 했을 때 주저했던 그녀였다. 할도리는 하면서도 딸아이 나이에 시누이란 존재가 썩 달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늦은 저녁 잠자리에서 나와 노랫가락을 흥얼거릴 때마다 어른 귀신이 붙은 것 같다며 한껏 입을 내밀곤 했다. 강가에 걸터앉아 노래하였더니 달빛 속 물신이 말을 거네. 난 방을 나서다가 베란다 의자에 앉아 노래하는 소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요를 불러야 할 나이에 밤공기를 감고 도는 구성진 옛 가락을 흥얼거리는 소희의 뒷모습에서 난 죽은 어머니의 실루엣을 보고 있었다. 그것도 정선아리랑이에요? 어머니는 노래를 할 때마다 다른 가사를 붙이고는 했다. 노랫가락은 비슷했지만 어머니의 가사는 이야기 보따리처럼 늘 새로운 걸 이야기하곤 했었다. 밭일을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글썽일 때도 어머니는 습관처럼 노래를 흥얼거렸다. 난 그 모습이 언제나 익숙했고 그런 어머니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 덕에 어머니는 그 모진 세월을 웃으면서 사셨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노래도 어머니한테 배웠니? 놀란 소희가 아라리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오빠와 동생 사이지만 그러기엔 어색한 사이가 아니던가. 잠시 감돌던 정적을 깨고 아이는 날 올려다보며 스스럼 없이 담배 피우러 나왔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자 소희는 딸아이와 같이 쓰는 방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이라고 하기에 소희는 너무 어른스러웠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이젠 정선 사람들마저 부르지 않는 아라리를 자연스레 뽑아내는 9살 아이는 분명 특별한 데가 있었다. 소희는 어머니가 5년 전에 입양한 아이였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던 소희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필리핀 엄마와 단둘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궁리를 했지만 도와주던 손길은 점차 줄어들었고 이내 방치되었다. 그러던 모녀를 어머니는 함께 살자며 집으로 받아들였다. 한창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필리핀 엄마와 단둘이 사는 소희를 염려했던 탓이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소희 엄마도 마을을 떠나고 소희와 어머니는 시골집에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희 엄마를 위해 어머니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여비를 챙겨주었다고 수군거렸다. 전 무조건 반대예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소희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시긴 했지만 심장병도 있었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는 아내의 암묵적인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했다. 나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생을 달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희가 어머니께 주는 안정과 소소한 행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미안하구나. 고맙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평생을 고맙다, 미안하다는 두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의 짐을 아무렇지 않게 함께 지는 그녀가 누군가 자신의 짐을 조금만 들어줘도 고맙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설상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말이다.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병원을 전전할 때에도 어머니는 내가 서운할 정도로 고맙다, 미안하다를 반복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좋아했고 많은 부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는 했다. 그래서 난 아내가 고마웠고 어머니가 고마웠다. 어쩌면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시던 그 말이 아버지란 존재에 숨막혀 하는 아들이 은연중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말은 평생 못하시게 되나요? 글쎄요. 간혹 다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환자분은 왼쪽 뇌 손상이 심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다. 다소 불편하지만 화장실도 혼자 다니게 되었고 마당 한쪽의 텃밭도 거뜬히 일구기 시작했지만 유독 터지지 않는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를 애타게 했다. 언어를 담당하는 왼쪽 뇌가 망가지면서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다. 말을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글씨조차 쓰지 못했던 것이다. 다두치부 사몽쿠디. 그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들은 엉뚱한 글씨로 표출되었다. 거기엔 어떤 규칙도 없어서 쓰고 난 글씨들을 보며 어이없어 하는 것은 보는이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글씨 쓰는 것을 꺼려했다.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장애 등급을 조사하러 온 사회복지사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였다. 젊은 시절 펜글씨 교본보다도 완벽했던 그의 글씨는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어머니의 오랜 서랍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내가 갈 때마다 아버지는 다시 뭔가를 써보이려고 했지만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의 왼쪽 뇌는 턱턱 거친 기계음만 낼 뿐이었다. 띠링 띠리링. 눈이 많이 내리던 추운 겨울 새벽녘이었다. 고요하던 집에 전화벨이 울렸고 그 소리는 왠지 섬뜩하고 불길했다. 아내가 깰까 조심하며 거실로 나가자 어둠 속에서 집 전화가 파란 불빛을 내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나 이하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옆에 안 계세요? 어머니 바꿔주세요. 내 말에도 아버지는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소희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급히 열양에 남아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후배가 10여 분 후 내게 전해준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후배가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헤집고 도착했을 때 마당에 어머니가 엎드린 채 누워 있었다고 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아버지는 어린 소희를 깨워가면서까지 집으로 끌고 오려고 무던히 애썼던 모양이었다. 반신불수의 노인과 겨우 유치원생이던 소희가 쓰러져 축 처진 어머니를 집까지 옮기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후배는 펑펑 쏟아지는 눈발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많은 발자국이 비닐하우스에서 집까지 어지러이 이어져 있었다고 했다. 난 미치도록 화가 치밀었다. 어떤 상황이었을지 불보듯 뻔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눈만 오면 아버지는 가족들을 잠재우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위에 쌓일 눈을 치우기 위해 온 가족을 못살게 굴었다. 열양에 수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을 때에도 정선에서 비닐하우스가 모두 멀쩡했던 건 우리 집뿐이었다. 남들은 폭설에 무너진 비닐하우스 덕에 많은 보상금을 받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자신이 지켜낸 낡은 비닐하우스들을 보며 대견해했다. 그렇게 아버지는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전설을 만들기 위해 눈이 내리는 몇 날 며칠 동안 어머니와 내가 잠 한숨 못 자고 눈을 치워야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우스에 키우는 것들이 내 자식이라고 여기며 그깟 일 못할 것도 없지. 그 많은 적설량에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지켜냈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난 아버지가 몹시도 미웠다. 심장이 약했던 어머니와 손가락이 불구인 어린 아들을 몰아세워가며 지킨 것이 꼴도 보기 싫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를 밖으로 몰아세운 게 아버지였어요? 그깟 비닐하우스 때문에요? 그깟 농작물 때문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냐고요? 정신없던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앞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담배를 꺼내드는 아버지에게 다그쳐 물었다. 아버지는 담배에 불조차 붙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그의 왼쪽 뇌는 여전히 덜그럭거릴 뿐이었다. 자신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는 아들에게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소희는 제가 데려갈게요. 며칠이 지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한 나는 소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철없는 딸아이는 같이 놀 언니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눈치였지만 아내는 심경이 복잡해 보였다. 애당초 그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안해. 진심을 담아 건넨 말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승용차가 마당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천진하게 딸아이는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나는 백미러로 힐끗힐끗 고향집 입구를 훔쳐보고 있었다. 자네 이러는 것 아니네. 마을을 떠나기 전 장례를 도와준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차 들린 마을 회관에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분이 내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낮부터 술에 취한 그는 내가 아버지를 전혀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다. 늙고 병든 아비를 혼자 시골에 놔두고 가는 것이 자식이냐는 말에 나는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더구나 아버지는 스스로도 열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내가 삶의 터전을 고향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고 난 후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몇 개의 훈장과 유리액자에 담긴 상장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농사일로 억척을 떨 때마다 그는 유명세를 탔고 새마을운동과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훈장과 상장을 타오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셨다. 어쩌면 그녀는 최근까지도 상장에 담긴 액자 유리를 닦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기뻐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집에 상장 거는 것을 싫어했던 아버지 탓에 어머니는 자신의 서랍 속에 아버지의 것들을 소중히 보관해왔던 것이다. 난 서랍에 아무렇게나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내들었다. 빛바랜 상장과 녹슨 훈장들이 볼품없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어찌할까 주저하다 쓰레기통에 그것들을 던져버렸다. 어머니와 달리 결코 내게는 어떤 좋은 추억도 한 톨의 행복감도 주지 못하는 물건들이었다. 쓰레기통에 거꾸로 박힌 물건들을 보면서 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다. 미친놈, 눈먼 돈이 네 눈도 멀게 하는 거요. 왜 그걸 몰라? 대학에서 배운 것이 고작 그거냐?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아버지와 나는 많은 곳에서 부닥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놓고는 매일같이 언성이 높아지고는 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 시장이 개방되자 정부는 농민 유화책으로 매년 막대한 돈을 풀었다. 농촌에는 돈이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보라고 생각했다. 집을 개량한다고 신청만 해도 돈이 나오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때 화훼나 파프리카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생각했다. 유리 온실을 짓는데 정부가 설치비의 30%를 무상 원조해주고
나머지 돈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으니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싶었다. 더구나 농고와 농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끝내 반대하고 나섰다. 자식 키울 때 부모가 돈을 많이 준다고 성공하더냐? 공짜로 날름날름 받아 처먹다가는 결국 배 터지는 법이다. 새마을운동은 자립하게 도와줬지 이러진 않았다. 미치도록 아버지의 새마을운동 타령이 듣기 싫었다.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모두 그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바뀌어야 산다고요. 바뀌어야. 나의 말은 아버지에게 끝내 가 닿지 않았다. 고집의 벽을 둘러친 아버지에겐 그저 작은 소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다툼은 얼마간 지속되었지만 결국 승리한 쪽은 아버지였다. 그는 눈먼 돈이 넘쳐난다던 그 시절에 결국 단 한 푼의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들과의 사이도 걷잡을 수 없게 틀어져 버렸다. 나는 복학하자마자 아버지와 상의 없이 농과를 포기하고 늘 갈망했던 철학과로 전과했다. 물리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나의 주변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주위에서 농사와 관련된 작은 흔적조차 지워버리고자 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농사꾼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잠시였지만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고자 했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깨끗이 비워내버린 지 오래였다. 딱히 할 일이 없으면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1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핸드폰 창에 새겨진 고향집 전화번호에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적잖게 놀랐었다. 어줍잖은 안부 인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내게 돌아오라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고 했고 아버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난 아직도 그때의 통화를 생생히 기억한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난 모든 걸 제쳐두고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 당시 의미 없는 일상에 몹시도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 많은 곳을 기웃거렸다. 작은 중소기업도 다녔고 지방 일간지 수습 기자로도 일했다. 하지만 정착하지 못했고 결국 제약회사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약사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나의 주된 업무였고 감정을 감추는 것은 오래된 내 습관이었던 탓에 영업은 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성과금을 받는 기쁨도 잠시뿐 제약 영업은 내게 아무런 흥도 주지 못했다. 아내는 안정적인 수입에 꽤 좋아하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축 처진 채 들어오는 내 어깨를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했다. 네 아버지가 아라리를 하신다. 네? 노래를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말도 못하는 양반이 아라리라니 알 수가 없었다. 혹 어머니에게 치매가 온 것이 아닌가 염려될 정도였다. 하지만 주말에 아내와 함께 간 시골집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정선 아리랑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분명했다. 아버진 내겐 생소한 가사의 아라리를 부르고 있었다.
처음이지. 네? 네 아버지 노랫가락을 듣는 것 말이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 확실했다. 아버지는 유독 노래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장일을 할 당시에 마을회관에 노래방 기계를 직접 사다 놓은 당사자이면서도 아버지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아버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심지어 힘든 농사일을 할 때도 트로트 한 가락 흥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구성진 아라리를 부르고 있었다. 그것도 비닐하우스가 쩡쩡 울리도록 말이다. 아주 드물지만 왼쪽 뇌를 다친 사람 중에 간혹 말은 못해도 노래를 부르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해외 논문에서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환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네요. 의사는 뇌질환으로 말을 못하게 된 환자의 많은 수가 우울증을 겪는다며 노래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다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은 일단 유보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에게서 일어났다. 항상 무뚝뚝한 남편과 살아야 했던 어머니는 늙음하게 웬 호강이냐고 말하곤 했다. 자신이 존경하는 남자의 노랫가락이 그토록 감동적이었던 모양이었다. 두 분 보면 참 희한해요. 아직도 사이가 좋으신 걸 보면. 아내는 시아버지가 노래하고 시어머니가 흥얼대며 기쁜 얼굴로 따라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혼자 배시시 웃어댔다. 순간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어쩌면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오래도록 깊은 국리지를 해야 했다. 1년 후 갑작스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소희마저 고향집을 떠나왔다. 이제 모든 것이 헤어진 여량 고향집엔 늙고 지친 아버지뿐이었다. 저녁 식사 후 내가 거는 한 통의 전화가 그가 가족과 소통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잔인할 정도로 짧은 부자의 통화는 마치 늙은 아버지의 생사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지도 몰랐다. 9살 소희는 그럴 때마다 전화기 근처에서 배회하고는 했다. 아이는 나보다 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어린 나이에 늦은 밤 베란다에서 아라리를 부르는 소희는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 사이에서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정작 길을 잃은 사람은 소희 이전의 나였을 것이다. 잃었다면 찾아야지. 누군가 내게 속삭이듯 했다. 어찌해야 할까? 나는 꽤 오래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어머니? 언젠가부터 소희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고는 했다. 늦은 밤 아라리를 부르는 소희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늘 내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안쓰러운 표정을 짓던 어머니는 내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아버지를 부탁하고 있는 듯 보였다. 섭섭한 마음이 앞섰지만 그건 어쩌면 내 마음의 반향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니.
나는 미친 사람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소리를 하고 있었고 기나긴 여행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나의 낡은 승용차가 열양을 향하고 있었다. 제대 이후 나의 고향행은 언제나 발길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은 이상할 만큼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해요. 아내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40에 들어선 나이에 다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어주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난 먼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겠냐는 아버지의 오래전 물음에 나는 답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담당 팀장에게 사직서를 내고 열양으로 향하는 길. 이미 사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일부러 차를 마을 초입에 세우고 집을 향해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하얀 빛을 발하는 오래된 은행나무를 지나 개구리들이 울어대는 시끄러운 논을 지나 아버지가 계실 고향집이 내쳐 보일 고사틀 지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좋아하실까? 나는 상장을 받고 집에 가는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건 내 귀에도 친숙한, 하지만 이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아랄이었다. 아우라지 길을 따라 당신이 걸어오네. 강물에 비친 모습 어여뻐라. 반가운 맘 달려가 맞지만은 흐려지는 물 위로 사라지네. 어머니가 강가에서 정선 시내를 다녀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부르던 노래의 가사였다. 늘 조금씩 가사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우라지 강가에서 듣던 그 아라리는 잊지 못할 것이었다. 아라리의 끝부분은 아버지에 의해 가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만 어느새 나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자꾸 눈물이 났다. 이제와 들으면 연인도 아닌 시골 부부의 촌스러울 정도의 유치한 사랑 노래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아라리 속에서 나는 잃었던 길의 초입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내 걸음을 옮겼고 시골집 대문 근처의 가로등 불빛에 어둠이 내 뒤로 스르르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입가에선 어머니에게서 소희로, 아버지에게로, 나에게로 이어지는 아라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